그 내용도 지문 하나하나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그 정책론의 시험 유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6년 동안에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몇 문제를 한번 구성해 본 겁니다. 28회 때 나왔던 이제 토지 비축 제도를 유일하게 토지은행 제도죠. 유일하게 단독으로 나왔던 그 기출 문제 내용이에요. 이게 유일무이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지문으로 하나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유일하게 나왔다는 것은 5개의 지문이 나중에 종합 문제에 나왔을 때 구성 요소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한 이제 자료가 되는 겁니다. 토지은행 제도에서 딱 보면은 어렵게는 안 나와요. 그 법적으로 깊숙하게는 내진 않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언급합니다. 1번에 보면 토지 비축 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 수단이다. 그러니까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물어본 거죠. 직접 개입도 맞지. 이거 틀리게 낼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간접을 살짝 바꾸는 정도고, 토지 비축 제도는 토지 비축 제도의 필요성은 토지 공적 기능이 확대에 따라 커질 수도 있겠지. 공적이 커지면은 정부가 이제 공공 목적으로 토지를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이거는 공부 안 해도 상식적인 표현이야. 3번에 토지 비축 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여, 맞죠? 장래 공익사업 원활한 시행과 토지시장 안정을 기여할 수 있다. 맞죠? 여기 보면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있죠. 이게 무슨 목적? 공공개발용. 이 공공개발용 토지, 법이 이렇게 나눠서 했더라고요. 토지시장의 안정을 기하는 거, 이게 뭐죠? 시장의 안정. 수급조절용. 그래서 비축할 때 2가지 목적을 비축해요. 공공개발용 토지하고 수급조절용 토지로 비축하는데, 이렇게 2가지 단어 직접 표현한 적도 있고, 이거 풀어 써서 목적이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이 지문도 중요 자료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4번의 토지 비축 제도는 사적 토지 소유 편중 현상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토지 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가 있죠. 보상하는 이유가 공공사업 하는 거잖아. 그때 즉각적으로 공공사업 할 때 보상비가 많이 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정부가 비축한 토지 가지고 공공사업 활용하면 그만큼 토지 보상비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죠. 공부 안 해도 맞히는 문제야. 공공토지 비축한 법령상 비축은 각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OX. X죠. 이것도 필요한 지문이죠. 어디서 지금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토지, 각 지자체가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인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하고 있다는 뜻이야. 얼마나 쉬워요. 쉽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1번하고 3번하고 5번 정도야. 어디 설치되어 있냐 해가지고. 단독이니까 아마 2번하고 4번이 나온 것이고, 아마 1번, 3번, 5번은 그 이후에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파트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난이도 보시고. 그 다음에 토지 정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29회 때요. 28회고 29회 때. 29회 때도 많이 나왔는데 따로 또 하나씩 나왔네요. 1번에 개발 부담금제 있죠. 개발이 환수제잖아. 그러면 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을 일정 환수하는 제도다. 맞나요? 그죠? 아까 우리가 개발 이익이란 무슨 뜻이었나요? 개발 이익이란 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용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거에 대해서 개발 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감 이랬었잖아. 그렇죠? 그럼 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한 거니까 개발 사업 시행자가 가져가겠죠. 불로소득 본 거니까 환수하는, 이게 개발 이익 환수제 또는 개발 부담금제라고 하시면 되고요. 용도지역제는 토지용 계획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래. 아까 용도지역제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거 있었죠. 그렇죠? 목적 2가지 중에. 3번 양도제도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시켰어요. 맞죠? 분리시켜 중요한 지문이었죠. 개발에 비해 다른 지역의 개발을 양도할 수 있는 제도다. 그래서 이걸 개발권 양도 제도가 되는 거지. 맞고요. 4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가격 공시제도 아직 공부하지 않으셨는데,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이거 굉장히 수준이 낮은 지문이에요.
나중에 가격 공시제도 공부하다 보면은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개별 공시지가 공부하실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주택 가격도 공시하는 공부할 겁니다. 근데 결정권자는요. 결정권자는 두 주체가 있어요. 국장 아니면 시장 구수 구청장이야. 시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은 뭐만 시구청이 결정하냐? 개만 시구청장이 결정해요. 개만 시구청. 개가 몇 개이냐? 3가지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이 개만 시구청장이 하고 개가 아닌 것은 다 누가 할까? 국장. 지금 개가 나온 거야.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야 돼요. 거기 가격 공시제도에서는 굉장히 수준이 낮은 지문인데 갑자기 이게 정책론으로 끄집어다가 문제를 냈더라고요. 이게 틀렸어요. 그리고 토지 비축제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거, 직접에 간접에 물어본 거죠. 요건 아까 전에 보셨던 29회 전 단계 28회 때 바로 1번하고 똑같은 지문이잖아요. 그렇죠? 요걸 틀리게 된 사례가 있었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을 간접을. 근데 이게 작년에 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작년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수준이 어때요? 여기까지? 하실만하지 않으세요? 아직 아니구나. 그리고 토지정책 28회 때 토지정책 수단 중 도시개발사 토지수용 금융지원 보조금 지원 직접 개입이래요. 틀렸지? 4가지 제시해주고 직접이냐 간접 질문한 건데 그 직접 개입이 아닌 게 있죠. 뭐하고 뭐? 금융지원하고 보조금. 얘는 간접 지원입니다. 이건 틀렸어요. 그럼 양도에 또 나왔어.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거 일정 환수하는 제도. 이게 개발권 양도제도죠. 아니지. 이거는 아까 전에 29회 때 보셨던 개발이익 환수제도지. 근데 갑자기 다른 제도랑 연결시켜요. 2번 틀렸죠. 그리고 선매. 이게 선매는 학교를 다룰 수는 없고 중개사법을 다루시면 돼.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제도 꼭 공부하시라는 얘기가 이건데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적거래 우선해서 국가, 지자체, LH 등이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사적거래 우선해서 얘네들 공적 주체잖아요. 공적 주체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제도, 이게 뭐라고요? 선매제도가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렇게. 이걸 누가 해주냐? 시장구청장이 해주는 거예요. 토지 적성평가제도, 미개발 토지를 토지용 계획에 따라 구획 정리하고 기반시설 갖춤으로 이용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제도. 이게 토지 적성평가제도야? 아니죠. 이게 우리가 공법에서 공부하신 무슨 개발이야? 환지 개발이죠, 이게. 토지 적성평가제는 아까 뭐 했었어요? 용도와 관련해서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이렇게 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토지 개발의 보존과 보존은 문제 발생해서 이게 뭐다? 이게 토지 적성 평가 제도지. 막 섞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2번은 개발의 환수 제도, 3번이 토지 거래 허가 제도 내용이고 그 허가 제도 안에 선매 제도고, 그리고 5번이 토지 적성 평가 제도, 4번은 환지 개발에 대한 논리입니다. 이런 건 어려워. 특히 1차만 하신 분들은 많이 고전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좋아하고 있는 스타일인데 너무 극단적으로 공법 위주로 낸 것은 일부러 뺐어요. 그런 것은 연습해봤자 효과 없으니까 유용하면 잘 보시죠. 이 지문들이 다 반복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주택정책 볼까요? 4번. 임대주택 정책안 설명으로 잘못된 거. 28회 때.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 실질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맞죠? 이게 이제 아까 보조정책에서 나온 2개의 지문 중에 하나죠. 임대료 상한은 균형가에 아니라 규제. 임대료 규제네. 그러면 공급 과잉 현상을 초래한대. 공급 과잉이란 말은 공급이 많다는 거야? 수요가 많다는 거야? 이건 초과 공급 현상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임대료 규제에서는 절대로 초과 공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공급 과잉이 아니라 뭐라? 초과. 수요 현상이 초래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 3번의 임대료 보조는 장기적으로, 이거 참 중요한 지문이 1번하고 3번 지문이 제일 중요해요.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이거 맞아요. 그리고 정부가 규제 임대료보다 낮아야지, 시험은 낮아야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지. 강제로 내리니까 단계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임대료 규제란 일정 수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제도죠. 일정 수 이상의 임대료 부담시킬 수 없는 제도. 이게 무슨 제도라는 거야? 최고 가격제라는 거야? 최저 가격제라는 거야? 최고 가격제라는 거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정부가 지정한 가격보다 높은 걸 거래되는 것은 불법으로 취급하는 거죠.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인데 규제가 하나, 둘, 세 개 나왔고 보조가 두 개가 나와가지고 한 문제를 세트로 논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재밌죠. 저는 이거 볼 때마다 학교는 참 축복받은 과목이구나. 이게 국장, 시도지사 이런 거 거의 안 나오고 과실, 무과실 이런 거 없고 소멸시효 없잖아. 대리 없네. 그래서 정답은 까먹었다. 2번. 그리고 31회 주택정책 종합 문제인데 일본의 금융지원정책 정부의 간접 개입. 맞죠?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주택정책은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복지 기능도 수행하죠. 이건 공부 안 해도 상식이고요.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그러니까 PR 지수죠. 소득 대비 임대료 RR 지수는 주택시장에서 가구 지불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래요. 맞죠? 그럼 얘네들의 지수가 높을수록 좋다 그랬어요? 낮을수록 좋다 그랬어요? 낮을수록 좋은 거야. 이렇게. 그리고 4번.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경험치가 있으신 분들은요. 또 주변에 관찰하시는 분이 전혀 안 맞는 말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특히 유럽의 국가보다 굉장히 적어요. 제가 옛날 학창에 공부할 때는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그 1%도 안 됐던 적이 있었어요. 공공만 들어가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해. 왜? 공공이 들어가면 주변에 집값 막 떨어진다고. 그렇게 반대를 해. 그래서 막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공 비중이 굉장히 낮은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어느 지역에 위치가 좋은 공공을 만들잖아요. 그 들어가는 자격 조건이 또 주어져요. 아무나 못 들어가. 그 지역도 아무나 못 선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적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이제 혜택도 있고요.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되면요, 저는 자신 있게 이 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바꿀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전국에다가 각 요소에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각 요소에 엄청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귀신만 살아도 관계없어요. 이렇게. 임대료는 얼마? 다 통일. 다 100원에서 50원. 그럼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젊은 층일 때는 그 공공에 들어가서 저렴하게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소득 창출해서 이렇게 내 집을 마련하고 다시 젊어서 경제활동에서 다 들어가면은 또 공공에 100원짜리 들어가서 열심히 또 돈 모아서 민간으로 넘어가고. 환상적인 대통령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건 틀렸어요. 그리고 주거급여제도 있죠? 급여 저소득층한테 이제 주거비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보통 현금으로 주는데 소비자 보조 방식의 일종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보조금 준 거니까 소비자 보조 일종이야. 그래서 이 지문들은 한번 강력한 내용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도 포괄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 있구나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다 맞췄던 문제라 그러더라고요. 4번. 요즘 생소한 자 문제는 3번이 좀 처음 나왔던 지문이고 나머지는 그냥 감각적 풀었대요. 4번. 공부 안 해도 대충 맞췄던 문제. 그 6번에 31회인데 공공주택 특별법령상에 공공임대주택의 용어를 정의 설명한 거다. 틀린 거. 1번 국민임대주택이 있었죠. 국가 지자체 재정이나 주택 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젊은층 주거안정 공공임대주택 맞죠? 틀렸지. 무슨 주택이야? 행복주택이야. 이렇게. 나머지는 이제 연구임대주택 몇 년? 50. 나머지는 안 읽어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국민하고 행복주택만 구별해도 답을 맞추게 해줬던 내용입니다. 이런 게 더 어려운 문제인데 출제를 감안해가지고 부드럽게 내줬어요. 정답은 1번. 이것도 맞췄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가 규제.
분양 규제 이제 설명으로 잘못된 거. 보통 임대주택 정책 위주로 나오다가 이 분양가 규제 정책이 가끔 이제 등장을 해요. 근데 분양가 규제를 주택법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원래 목적과는 완전히 다르게 출제합니다. 원래 목적은 이제 분양가를 규제했을 때 신규 분양 시장, 주택 시장에서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거 위주로 내거든요. 근데 이거는 요즘에는 법적으로 내. 주택법상의 분양가 상한제 위주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분양가 규제랑 상대적인 개념이 뭐죠? 그거랑 반대적인 표현이 뭘까? 반대적인 표현이 뭐냐고 여쭤봤던 어떤 분은 분양가 안 규제? 이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분양가 자율화지. 분양가 자율화는 정부가 개입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당사자 간에 알아서 분양가를 선택하는 것이 이거는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그럼 투기를 한번 우리가 논해봐요. 주택시장에서 주택 투기인데 분양가 규제는요. 투기를 조장한다 그랬나요? 투기를 억제한다 그랬나요? 분양가 규제는. 응? 분양 반대로 생각하시면 많더라고요. 분양가 규제는요. 투기를 조장해요. 오히려 분양가 자율화가 이론상으로 투기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거꾸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택법 공부하시다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할 경우에 주택시장에서 신규 주택시장에서 투기가 나타날 수 있을 거란 거를 알고서 법을 만들어요. 그 가만히 읽어보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을 때 같이 쓰는 정책이 있어. 분양 투기 억제 정책을 같이 써. 이렇게. 그리고 가장 강력한 투기 억제 정책이 뭐다? 전매 제한을 두는 거야. 왜 투기가 발생하냐? 분양가 규제는 임대료 규제처럼 가격을 싸게 공급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1억에 만약에 분양 자율화하면 1억에 판매할 주택을 정부가 개입해서 100만 원 받고 팔아라. 그럼 싸게 하는 거죠.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너도 나도 싸게 살려고 신규 주택시장에 분양시장에 달려들죠. 그럼 실수요자하고 투기꾼들이 서로 달려들 거 아니야. 누가 이겨요? 실수요자들이 투기꾼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투기꾼들이 신규로 분양시장에 싸게 나온 주택 있죠? 이걸 전부 매입해요. 전부 다 사버려. 10,000채, 20,000채를 다 사버려요. 투기꾼 다 사고 있다가 바로 팔까 가지고 있을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신규 주택이 공급이 안 되니까 기존 주택, 중고 주택은 점점 어떻게 돼?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중고하고 신규의 차이는요. 물리적으로 깨끗한 게 신규고 좀 뭐 더러운 게 파손된 게 중고다 이게 아니죠. 등기상으로 보존 등기되는 게 신규고 이전 등기 대상들은 뭐다? 다 중고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택을 샀어. 1시간에 팔어. 중고주택이야? 신규주택이야? 중고주택이지 그것은. 그렇죠? 근데 분양가 규제는 신규주택 보존 등기할 때만 받는 거잖아. 그러면 가지고 있다가 그 신규가 공급이 안 되니까 기존 중고주택 가격이 점점 높아지죠. 그럼 투기꾼들이 다 샀던 수만 채, 수십만 채 주택을 어떻다? 시장에 공급하는 거야. 그럼 싸게 사서 어떻다? 비싸게 팔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차익을 얻는 거죠. 투기이익을 얻기 위해서 서로 투기가 발생을 하지. 이걸 알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신규 분양주택 많이 못 사게 만들었죠. 청약제도라는 걸 만들었고, 그리고 사고 팔면 투기이익을 실현시키지 못하도록 전매 제한 기간을 두는 거죠. 제가 대통령 되면요, 저는 전매 제한 기간을 법으로 어떻게 몇 년 이렇게 정하지는 않아요. 저는 신규로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서 이 주택이 멸실 될 때까지 이렇게 명시하면 되지. 그럼 팔아야지 실현시키는 게 그 투기이익인데 팔지 못하게 만들면 그냥 끝나는 거지. 아주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데 한강도 덮고 영호남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두대간도 다 평지를 만들어버려. 괜찮지 않아요? 그럼 강남 강북이란 말도 없어지고 영호남이란 것도 없어지고 위대한 당군 이래 최고의 정신병자가 나왔을 텐데 근데 요즘에 나오는 거 보세요. 주택법부터 깔아줬잖아. 그러니까 주택법 공부하면 끝나요.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는 땅값 플러스 건축비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분양가 규제할 때는 어디를 통제해요? 땅값을 통제할 수는 없죠.
건축비를 통제하지. 근데 건축비가 예를 들어 건설회사가 좋은 주택을 짓고 싶어. 제곱미터당 한 2천만 원에 해당되는 자재 같은 거를 써서 원가를 들여서 주택을 공급해봤자 이거 인정 못 받죠. 법적으로 표준건축비라 그래서 제곱미터당 100만 원까지만 인정하겠다. 그럼 좋은 자재 써서 좋은 주택을 질 필요가 없어요. 그럼 질은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땅값을 건축비 이거는 뭐 당연한 말이고요. 그리고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 전매를 제한할 수 있죠. 이건 그 분양가 규제가 투기가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걸 막기 위한 조치예요. 주택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 그리고 목적은 멋있죠. 분양가 상한제 목적은 주택가를 안정시키고 무주택자로 하여금 내 집 마련은 구역을 경감시키게 한 거죠. 좋은 목적은 당연히 맞고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건설사업 출제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된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요. 주택의 분양가를 제한할 수가 없다. 저는 실제로 솔직히 말해서 30회 때 일단 이제 해설 강의를 이제 해야 되니까 어디 속해 있어가지고 저보고 해설 강의 하라고 저는 해설 강의는 이제 안 하는데 갑자기 하라 그래서 저 이거 뭔 말인지 몰랐어 사실상. 근데 답이 이건 것 같아. 그냥 1, 2, 3, 5번은 다 당연한 말이야. 가까이론 입장에서 분양가 규제는 신규 분양주택 분양가 정부가 통제. 그거 당연한 말이잖아. 그러니까 1, 2, 3, 5번은 당연히 맞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걸 찾으니까 답이 아니야. 근데 이건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이거 단순하게 해설했어요. 분양가를 제한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라고 해설 강의를 종결쳤는데 나중에 끝나고 주택법을 봤더니 이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제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들 공법 교수님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이제 틀렸는데 제한할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좀 더 복잡한 조문이 있던데 그래서 그거 떠나가지고 이제 요거는 무시하시고 1번, 2번, 3번 있죠. 1번, 2번, 3번 정도는 그냥 꾸준하게 앞으로 나올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법적으로 내가지고 제 영역을 벗어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2차 같이 하시면 굉장히 쉽게 맞췄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전 오히려 힘들었어요. 1, 2, 3번, 틀린 거 4번. 그리고 이제 주거복지정책과는 설명도 틀린 거 29회.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소득 재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그랬어요. 있어요. 그거 알아두시고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이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거죠. 보통 현금으로 많이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바우처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당연한 말이야. 그리고 3번에 정부가 임대료 균형과 이해라 규제, 임대료 규제죠. 그러면 공급이 감소한다. 맞죠? 굉장히 유명한 지문이라 그랬어요. 공급이 줄어드니까 암시장이 형성되고 또 나서 정부가 저소득층의 임대료를 보조해줘. 보조정책이네. 그럼 보조받은 저소득층의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나요? 안 높아져요? 그럼 정부가 저한테 재난지원금이라 그래가지고 한 1조를 지원해 주세요. 1조. 그럼 저의 주거생활 질은 높아질까 나빠질까? 높아지. 평소에 먹고 싶어 못 먹었던 뭐요 어묵이라든지 아까 그 아웃백 가서 빵도 먹을 수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공부 안 해도 맞히는 거지.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 제한 지원 없이 자체 자금으로 건설 임대 목적으로 공급한. 야 이건 전혀 안 맞죠. 공공임대주택 아까 전에 내용을 보다 보면은 법률에 보면요, 이 임대주택 짓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지자체 재정이나 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라든지 지자체 재정 지원을 받아서 다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야.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외부 지원 없이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안 받는데 자체 자금으로 건설에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해요? 못해. 이건 LH가 그래서 지원 없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자체로 못해요. 그래서 이제 8번은 5번이 틀렸어요. 근데 푸실만 하지 않으세요? 느낌상 5번 같지 않아요? 공부하신 분도 5번 체크했고요. 공부 안 하신 분도 5번 체크했다 그러더라고. 학기는 봐요. 공부하신 분 안 하시면 별 차이가 없는 과목이야. 그러니까 민법 중심으로 하세요. 민법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어떤 실체적인 모습이 좀 두리뭉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 세법에 나오는 문제가 완전히 이게 지금 깨졌는데 제 개인적인 학교를 입장에 봤을 때 근데 공부하시는 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시험 트렌드가 바뀐 거에 대해서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 보유세, 누진세 유형에 모두 해당되는 거. 그럼 먼저 국세가 아닌 거를 탈락시키면 되지.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뭐예요? 지방세지. 그 1, 2번은 아니고. 그리고 보유과세가 아닌 걸 탈락시키면 되지. 아까 우리가 앞에 풀었던 거 있죠? 상속세하고 양도세는 보유세가 아니라 뭐다? 취득 단계 부과되는 세금이야. 그럼 마지막에 뭐가 나왔어? 종합부동산세지. 이렇게 정답 3번이 됩니다. 기쁘죠? 그리고 이제 아까 33회 때 풀었던 문제가 이거였었어요. 요거 아까 똑같은 문제가 된다. 정답 아까 몇 번이었더라? 기억님. 그리고 이제 그 트렌드가 이 11번 이후부터 나오는 문제들인데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 돼 있죠. 앞에서 여러 가지 토지, 주택, 정부 시장기 이걸 다 싸잡아서 한꺼번에 물어보는 질문들이 즉 종합 문제가 많아요. 그건 한 분야만 알아서는 안 되겠더라고. 1번 뭐 작년에 나온 문제인데 분양가 상한제하고 택지소 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대요. 이거는 틀렸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잖아. 주택법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풀었던 것처럼 주택법령상 막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택지소 상한제는 안 하고 있지. 택지소 상한제가 시행하지 않는 제도란 거를 이 당시 30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전에도 여러 번 나왔었어요. 틀렸고요. 이번에 토지은행제도하고 가격공시제도는 정부가 띄어쓰기가 안 돼 있다. 이런 데 신경 쓰. 민감해. 정부 잘못 읽을 뻔해. 정부 가간접적 이렇게 그러는데 정부 간접적으로 시장 개입하는 수단이래. 이거는요. 직접. 틀렸지. 여기 아니 직접이라도 틀리지. 왜냐 토지은행은 직접이었잖아. 근데 가격 얘가 간접이지. 그러니까 직접 간접을 서로 섞었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내는구나. 그리고 법령상 이게 트렌드가 옛날에 얼마 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역사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법령상 개발 부담금제가 재건축 부담금제보다 먼저 도입됐대. 맞아요. 이거는 개발 부담금제는 1900년 초반에 신도시 개발하면서 일산, 중동, 편청, 상본, 분당 이런 5개 신도시 200만 원 주택 건설하면서 9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게 개발 부담금, 개발의 환수제고요. 재건축 부담금제 있죠. 초과의 환수제도는 2000년대 중반에 참여정부에서 강남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쨌든 1900년대 초반, 2000년대 중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게 더 먼저다? 개발 부담금제. 이건 맞고요. 그리고 이제 4번 주택의 지표 PR 지수는 개인의 주택 지불률이 나타내고 맞죠? 근데 그 값이 클수록 구매가 더 쉽다는 거야? 작을수록 더 쉬운 거지. 지수가 크면요. 주택을 구매하는 게 더 늘어나요. 안 좋은 것이고. 실명제 근거 법률 있죠. 90년대 갑자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부동산 실명제 실시했잖아. 그 명의신탁에 대한 그걸 잡기 위해서. 충격이었는데 그다음에 김영삼 정부에서는 그 깜짝 쇼를 엄청 자주 했어요. 그 부동산 실명제 근거법은 부동산 등기법이 아니죠. 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뭐더라? 부동산 실거래 등기에 관한 법률인가? 좀 그래요. 좀 길어.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이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부동산 실명제법 이랬었어요. 등기법이 아니라 부동산 실명제법 이렇게. 나중에 이제 종합 특강 같은 거 할 때 이 각 제도마다 근거 법률을 연결시키는 지문이 시험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 정리를 한꺼번에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지금 작년에는 이거 참 잘 만든 문제 같긴 해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질문이 됩니다. 정답 몇 번? 3번. 이거 많이 맞췄을까? 좀 적게 맞췄을까? 많이 맞췄어. 많이. 왜냐하면 1번, 2번 이미 나왔던 거야? 처음 나온 거야? 이미 나왔던 거야. 그리고 PR 지수 이미 나왔던 거야? 처음 나온 거야?
나왔던 거지. 아까 우리 앞에서 풀었어, 안 풀었어? 풀었지. 이미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3번하고 5번 있죠? 3번에 대한 내용이 처음 나왔을까? 이미 나왔던 걸까? 이미 나왔었어요. 얼마 전에, 3년 전인가 나왔었어, 이렇게. 그래서 이거 다 나왔던 거야, 기출에. 이것만 처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 몰라더라도 이게 이제 이미 나왔던 거니까 아마 답을 찾는 데는 지장이 없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종합 문제 이런 게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예요. 옳은 거는 3번. 32회 때도 역시 마찬가지야. 거래 규제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보면은 야, 저는 이거 못 풀어요. 답은 찾았는데 못 풀어요. 1번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방법이라 할 수가 있다. 그럴 수 있겠지. 잘 모르더라도 그런 것 같아. 자금 조달. 그리고 2번 저는 답은 찾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투기적 지정하면은 그 지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다. 여기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있죠. 학계론에서 3번인가 나왔어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된다도 나왔었고 적용이 안 된다고 나왔었어. 근데 적용이 된다는 건 틀렸었고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맞아요. 근데 적용이 된 이게 틀린 거야. 답은 쉽게 찾았어. 근데 3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인지 전 뭔지 몰라요. 근데 직감적으로 3번이 맞는 것 같아. 명칭 그대로 농지 취득을 제한하는 제도겠지. 그치? 그쵸? 저처럼 공부 안 하신 분들도 대충 느낌이 와요.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거는 이제 저는 봤죠.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지정된 이제 토지거래 계약 체결할 경우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걸 틀리게 낼 때 어떻게 할까? 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거잖아. 제가 이거 한번 모의고사 내봤어. 그랬더니 1차만 하시는 분들은 이거 못 풀더라고. 같이 하시면 쉽게 맞히는데,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거하고 허가권자는 달라요. 지정권자하고 허가권자. 요거는 이제 맞았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 저는 몰라요. 중개사법에 나온다 그러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하는 제도다. 근데 뭔지 몰라도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명칭 그대로 설명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종합 문제로서 표현한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었더라? 2번으로 답 찾는 데는 부담이 없었던 문제입니다. 종합 문제적인 성질이 강하죠. 이런 게 좀 어렵다고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2번. 맞출 수 있겠죠? 여러분들 같으시면은. 그리고 이제 13번. 30회. 질문이 좀 만만치 않은데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야.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였을까? 정부가 시행 중인 이거요. 1번 국장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이거 그린벨트 제도죠. 그린벨트 제도. 그럼 그린벨트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하고 있어요. 2번 도시계획 구역 안에 택지에 하나여 가구별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해당 택지에 대해서 초과 소유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게 무슨 제도일까? 택지에 하나여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초과 부담을 부과한대. 택지 소유 상한제에 대한 이게 개념이었어요. 3번 정부는 LH를 통해 토지 비축금을 수행한다. LH 토지은행 토지 비축이 어디 설치되어 있다 그랬어? 한국토지주택공사죠. 이건 토지은행 제도죠. 토지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 공공증지를 도모하는 용도지역제. 아까 나왔던 거죠. 이거 용도지역지구제. 국장은 그 주택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죠. 그렇죠? 투기 과열지구에 대한 설명이지. 그럼 쭉 보면은 개념은 다 맞아요. 개념 다 맞는데 이것을 OX로 막 푸신 분들은 당황했었어요. 어디가 뭔가 틀린 게 있을까? 막 문구를 찾았는데 근데 문제의 취지가 정부가 시행 중인 이렇게 했잖아. 근데 이 중에서 2번의 택지 소유 상한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아닌 거야.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이 됐던 거죠. 쉽지 않은 문제였었어요. 참 어려웠던 문제. 30회 문제. 공법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문제 유형을 잘 보시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정책론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실 때 그 결론은 어느 한 분야만 알면 안 되겠구나. 정부 시장계의 토지정책, 주택정책, 조세정책을 다 내가 기본적인 거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맞출 수 있겠구나라는 결론이 아마 도출하게 되실 겁니다. 여기다가 공법 내용과 중개사법 내용 첨가하면은 완벽 그 자체야. 콘크리트 레이션. 여러분들 그래서 몇 점 돌파했다고요? 최소 40점. 기쁘다. 40점. 그래서 우리는 이제 60점을 또 지향합니다. 60점 돌파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이제 어느 정도 커버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논리를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